세상에 선수들만 21세기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여야는 다시 격돌했습니다. 쟁점 3법 처리를 둘러싸고 다시 시작된 대치 전국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리고 내일 있을 체육계 비리와 관련한 문체위 현안 질의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이자 문체위 위원이신 강유정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뉴스에 이제 첫 출연이신데 네. 출연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원님을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 있죠? 네. 네, 7글자. 네, 신춘문예 상관왕 아마 그거 말씀하시는 대단합니다. 것 같아요. 네. 이게 다 그 하루에 합격 소식을 다 들었다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경향조선의 문학평론, 동아일보의 영화평론. 하루에 이런 대단한 그 수상을 3번씩이나 합격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비현실적이네요. 그 영화 소식을 받고 문학 2번째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영화 하나 문학 하나 당선했나 보다 했는데 네. 경향신문을 마지막으로 전화 받았는데 그때는 진짜 좀 씻고 이제 자볼까라고 생각하던 그 찰나에 받아서 네. 아, 이게 진짜 현실인가 하나를 더 할 수가 있구나를 저도 몰랐던 거예요. 네네. 아, 이게 가능한 거구나라고 해서 아주 비현실적으로 그 순간 잠깐 시간이 멈춘 듯했던 그 기억이 좀 납니다. 네. 한 가지 합격 소식만 들어도 이제 볼을 다시 한번 꼬집어보고 맞아요. 네. 그랬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런 그 다작의 비결이 이제 메모 습관이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 정치를 하게 된 것도 말하고 싶어서 정치를 하게 됐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원내 대변인이 되시고 나서 말하는 걸 또 다시 배우게 됐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한 5달 정도 이제 지났는데 그동안 좀 소회부터 들어볼까요? 5달이 한 5년 흐른 듯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히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22대 국회가 조금 더 네. 공사다망한 일이 아주 많으니까 그렇긴 7월, 하죠. 네. 8월 임시국회가 다 열렸고 네. 본회의도 계속 개회를 했었고 게다가 처음에 상임위 구성이 다 되지 않았을 때조차도 상임위원회까지 하다 보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열리지 않음으로써 조금 비어있는 채로 갔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네. 이번 22대에는 모두 열면서 일을 하면서 그 격돌의 시간조차도 일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주말에 청년 당원들을 대상으로 좀 강의를 하면서 다시 느꼈지만 네. 이 정치의 언어와 그리고 또 청년들이 쓰는 일상의 언어 사이에 간극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어를 네. 꾸준히 번역하는 일은 제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아, 중간에 이제 번역기를 돌려야 되는 작업이 또 맞습니다. 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작업을 저희는 앞으로도 관심 깊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현안에 네.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난주에 쟁점 3법이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대통령의 그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6일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방송 4법 그리고 25만 원법, 노란봉투법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도돌이표 전국을 좀 끊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도돌이표라고 하지만 저는 크레센도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크레센도다? 점점 더 점점 커지고 커진다? 있죠. 아. 이를테면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이미 네. 거부권 행사됐었고 재의결 과정이 거쳤었죠. 그런데 그 지난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4명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여당 쪽에서. 그러니까 이 이탈표가 실수이든 의도이든 아니면 결심이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라는 거고 이번에 그 19일 날 의결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최혜병 사건 역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궁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김건희 여사가 게다가 공천에 개입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직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상 여당은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를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를 하는 과정에서 찬반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24시간 내내 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 혹은 그 의혹에 대한 어떤 대응들, 대통령실의 미진함 이런 것들이 꾸준히 24시간 내내 특히 이 국회 방송에서 방송을 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상황을 보자면 네. 그때 다 바로 체코에 나갔고 그래서 2박 4일의 여정을 거치고 와서 만약 내일 화요일 국무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법안이 닫자마자 거부하는 거가 사실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당사자를 향하고 있는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는 최혜병 특검법과 한편으로는 가장 가까운 아내를 향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또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잘못 혹은 자기 허물을 계속 스스로의 권리로 덮는다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번에 만약에 재의결에 실패하더라도 저희는 민주당은 또 한 번 특검법을 발의해서 또 한 번 또 안건 상정한 이후에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균열은 점점 더 크레센도로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돌이표 정국이 아니고 이제 크레센도 정국으로 맞습니다. 점점 네. 커지는 정국으로 가고 있다. 네. 이재명 대표 이제 2기가 한 달을 이제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이 나왔습니다. 뭐 막 먹사니즘, 우클릭, 외연 확장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2년 이제 구형을 이제 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2기의 방향 그리고 이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전국에 어떤 그 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금 전에 전화로 연결했던 법률위원장의 말에서 제가 좀 아쉬운 네, 국민의힘 법률부위원장. 맞습니다. 네, 그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허경영 씨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 약혼인가 결혼인가 했다라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었던 걸로 제가 실형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허위사실 공표죄를 엄하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2년 구형을 받은 그 부분은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기억의 부분, 잘 모른다라는 인지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허위사실 공표에 있어서 사실성의 여부를 따지는 거는 여전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하다. 이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기억 여부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요거는 다른 범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과거에는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격렬했던 선거 기간이 끝나서 누군가 당선이 되고 나면 대개 서로에게 선거법 위반이나 혹은 허위사실 공표로 서로에게 걸었던 소송들을 많이 취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아까 얘기했지만 대선 과정에서 토론회 과정에서 아느냐 모르냐 잘 모르겠다 모르는 사람이다 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여전히 지금 취임한 지 2년 반이 지나는 동안까지 이걸 끌고 온다는 것 자체도 한편으론 이 대선과 관련되어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앙금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좀 저희 쪽에서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불법 불공정 수사가 좀 난무했다라는 게 저희 검찰 특유의 입장이라서 입장문이 나온 바도 있고 이를테면 8명이 찍었던 사진 중에 3명만 확대를 해서 매우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은 상당히 대중들에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 이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좀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내일 국회에는 좀 좀처럼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인물들이 출석을 하게 되는데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출석 예정돼 있습니다. 이 연계에서는 그 축구협회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거짓 브리핑을 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내일 현안 질의에서 좀 이 부분 포함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질문할 예정이십니까? 요즘 제가 축구협회의 약간의 모순과 문제를 다루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이 축구 문제에 여와 야가 없구나. 보수와 진보가 없구나. 한 뜻을 같이 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진실과 그렇지 않음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많은 축구 팬들이 지금 의심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것은 그 과정이 과연 투명했냐. 그리고 과정과 절차가 과거에 우리가 일테면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거나 혹은 국가대표 선수를 확정할 때에도 조금은 정근대적인 방식으로 잘 알아서 내지는 과거에 실력이 있는 걸 우리가 인지하니까 정도의 좀 비과학적인 요소들로 사람들을 임용했다면 네. 지금은 그런 과정의 불투명성이 축구 팬들에게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일 현안 질의 때 사실 가장 문제가 되던 건 클린스만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을 맡게 되는 네. 과정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클린스만 감독이 전 세계의 감독계 내에서 여전히 좀 문제가 좀 있구나. 악명이 높았죠. 네. 그리고 조금 현역의 국가대표 감독이 되기에는 그런 과거의 악명과 오명을 불식할 만한 새로운 면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네. 게다가 굉장히 급작하게 급박스럽게 변경이 되어서 이제 임명된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불만과 의혹을 제기했는데 결과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이 오히려 위약금을 두둑히 챙겨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므로 그 위약금은 거꾸로 말하자면 축구협회의 손해이기도 하고 대한축구의 손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안컵의 그 나쁜 성과로 결국은 회복할 수 없는 불명예까지 안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떤 감독이 와야 될 것인가 당연히 초미의 관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내일 그 과정의 문제를 좀 더 짚어볼 겁니다. 그렇군요. 네. 현안 질의 현장이 아주 이제 뜨거울 걸로 짐작이 되는데 배드민턴 협회도 이제 도마 위에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 민주당 문체위원들이 이제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를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의원님도 만나셨죠? 맞습니다. 예, 어떤 생각이 이제 들으셨는지 또 국정감사에서 이 내용을 이제 다룰 걸로 전해졌는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다룰 계획이신지 예, 같이 들어볼까요? 그때 안세영 선수를 만나고 나서 제가 딱 느끼게 된 건 딱 세 가지인데요. 첫 네. 번째는 안세영 선수는 절대 어리지 않다. 소위 말해서 생물학적인 나이를 들어서 어린 선수가라는 이 수식어가 계속 붙어 다니는 장면들에 대해서 세계 탑 클래스급 선수들이 갖고 있는 대단한 명민함과 성숙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물학적 나이로 무조건 어린 선수의 트집 내지는 이해할 수 없는 MZ세대의 자기 개성이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건 네. 좀 잘못됐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안세영 선수가 말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제발 선수들의 말에 귀를 협회가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협회가 선수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를 않는다라는 요소였어요. 근데 그 말이라는 게 조금은 좀 자극적인 요소로 와전됐던 것처럼 뭐 꼭 스폰서나 신발이나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의 불공정함이나 불투명함이 있으면 가까운 감독이라던가 협회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원래 그랬던 거야. 나름의 관행이야 라는 말로 되돌아왔을 때 좀 좌절감을 많이 느꼈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네. 세 번째 그 협회 정관을 들여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전혀 변화가 없었고 군대보다 더 정근대적인 정관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이 정관으로 선수들이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려 한다면 되려 지금보다 더 뒤로 물러날 수도 있겠다라고 우려가 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어쩌면 이런 실업연맹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협회를 비롯한 이런 체육협회들이 시민들의 감시에서 너무 멀리에 놓여 있다 보니까 정관 규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개정한다거나 혹은 지금의 대개 인권 기준에 맞춰서 바꿔야 한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라는 네.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네. 네, 이렇게 배드민턴으로 시작된 논란이 이제 대한체육회까지 이렇게 번지면서 이렇게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지금 그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선 감사와 생활체육 예산 교부를 놓고 신경전 중인 상태입니다. 대한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그런 점검과 또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대한체육회가 한국의 스포츠, 특히 엘리트 스포츠와 아마추어 스포츠 모두에 혁혁한 공을 세운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4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축구협회에서도 꼭 하고 싶은 말 중 하나였는데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고 협회장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한 사람이 그곳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보이지 않는 맹점과 사각지대는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이번 부분에서도 네. 이를테면 그 귀국하는 선수단들의 그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 환영 행사가 매우 축소되는 과정에서도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대운체육협회와 그리고 문체부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게 공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많은 부분들이 그것이 아닌가라고 의혹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선수들이 네. 실질적인 여러 손해를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역시 사연임을 노리고 있는 이 체육회장에게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를 좀 들여다보게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이번 올림픽과 관련한 이런 문제들을 좀 아마 좀 물어보게 될 겁니다. 네. 네, 체육회, 축구협회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 관련해서 문체위가 굉장히 뭐 아무튼 뜨거운 현장에서 이제 뭐 그 현안 질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국회 입성 이후에 법안을 이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24개나 이제 네.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시급한 게 딥페이크 성범죄 응급조치 3법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 법안 발의 배경 그리고 이제 그 내용부터 좀 간략히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발의하고 있는 법안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기술의 발전을 법안이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는 암표를 금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왜 롤드컵이라고 해서 게임과 네. 관련된 네. 거기서도 나왔던 문제지만 유명 연예인들의 공연에 있어서 너무 많은 그 암표까지도 그리고 거기에 엄청 많은 그 부당한 수익을 붙여서 뒤로 거래하는 문제들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매로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기술은 늘어나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미비했던 거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딥페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컴퓨터가 그리고 AI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과거에 우리가 흔하게 말했던 뭐 조작이라던가 혹은 합성 수준이 아니라 개인의 완전한 인격권을 침해하고 평생의 어떤 퍼블리시티권까지 전부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딥페이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범죄인지에 대한 어떤 규정도 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속도전이란 말이죠.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바로 누군가 인지하는 순간 그게 수사기관이든 혹은 피해자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전송이나 혹은 전파가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도 아직은 법안으로 미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 역시 인지하는 순간 수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도 딥페이크 그런 불법 그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재빨리 없앨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응급조치네요, 정말. 응급조치죠. 그런 법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가위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 내용도 포함이 돼서 딥페이크 영상이 이제 바로 삭제가 맞습니다.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큰 성과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딥페이크 범죄에 가장 취약하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네요. 그 중에 이제 피의자 10명 중에 7명이 10대. 한창 이제 뭐 호기심도 많고 철없고 뭐 하여튼 그런 연령대에서 아무튼 이런 범죄가 많이 또 이뤄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근절을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유명한 인디언 속담 중에 너무 빨리 뛰면 안 된다, 영원히 따라오질 못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잠깐 기다려준다라는 아름다운 그런 미풍양속에 대한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의 속도는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대부분 손 안에 들어가는 디지털 디바이스 안에서 퍼지다 보니까 과거처럼 TV 브라운관을 같이 보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서로 어느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적 대화의 공간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일종의 공공교육 안에서 그리고 인식의 어떤 수준을 바꿀 수 있는 네. 교육 과정들이 딥페이크, 다시 말해서 우리가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권한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의 의무라던가 혹은 말 그대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해야 되는데 정말 인터넷 속도가 이렇게 늘어나고
AI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는 동안 여전히 그런 부분들은 가정교육에만 맡긴다라거나 내지는 공적교육 안에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네. 이런 문제들이 좀 지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의 부분 그리고 인식의 전환을 위한 어떤 사회적인 이 담론화되어서 조금 약간 열어놓고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이런 부분이 오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효능감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신념 같은 걸 말하는데 국민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이 정치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과 또 목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신춘문예 상관왕이라는 걸 요즘 많이 듣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많이 듣는데 진짜 2005년 이후에 20년 만에 자주 듣는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된 이유는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현장에서 경험하는 20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효능감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제가 느꼈던 불편함을 제가 법안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만든 것들이 많아요. 아까 안표 문제도 그렇고 딥페이크 문제도 그렇고 제가 표준계약서 문제도 법안으로 만들어낸 게 표준계약서만 잘 지켜줘도 지켜질 수 있는 권리가 많은데 제 주변 동료들을 보자면 그냥 관행에 의해서 특히 우리 서로 방송하고 있죠. 방송계만큼 서로 계약서를 잘 안 쓰는 곳도 드물잖아요. 가불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 을한테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을한테 필요하지만 일종의 관행으로 왔던 이런 부분들을 하나 둘씩 해결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효능감이라는 게 내가 필요했던 부분을 열심히 아는 부분만큼 법안으로 공부해서 그걸 세상에 드러내고 그리고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영화제 토론회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42개에 있는 이 영화제 관계자분들이 오셨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85년에 대한민국 영화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40년 만에 처음 있는 영화제 토론회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토론회가 없었습니까? 영화제 관련한 토론회가 처음이었대요. 근데 저도 그걸 노리고 만든 게 아니었는데 그냥 다만 영화제가 많이 어려움이 있고 그 부분에서 정책 토론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다름이 아니라 효능감을 주는 정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네. 22대 국회에서 어떤 일을 가장 하고 싶으십니까? 22대 국회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할 수 있고 제 눈에 보이는 이런 법안에 대한 것들을 일단 실행에 옮기면서 조금이라도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원내대변인을 하면서 정말 매우 바쁘고 쪼빗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정치와 그리고 국회 그리고 원내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아주 속성으로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사회자분들 뵐 수 있는 것도 제가 원내대변인을 하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말을 전달하는 역할에 대한 또 약간 제 스스로 느끼는 새로운 면도 있고 해서 지금은 저한테 주어진 역할들 정말 제대로 해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포부를 말씀드리자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꿈꿨던 문화 강국의 큰 정책들이 지금은 조금은 작아져서 일부 개인들과 스타들에 의존해서 그런 어떤 한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닌가. 이제는 다시 이 배양액을 잘 키워서 큰 정책과 그리고 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가 대선 후보가 될 우리 당대표에게 그 정책적인 그런 많은 제안을 해서 좀 시달리게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춘문예 삼관왕 출신이시고 이제 평론가 출신답게 품격 있는 언어로 정치권에 전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교수, 평론가, 정치인 어떤 게 가장 좀 옷에 잘 맞는 옷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 뚜렷이 정말 아주 특출하게 잘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영화 미나리에 나오는 미나리처럼 잘 적응하는 편인 듯합니다. 그게 학습력이 좀 있고 적응을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호기심과 그리고 약간의 제가 의무감을 느끼는데 조금 체력을 갈아가면서 저를
잘 그곳에 네. 뿌리 내리는 좀 성격이 있어서 그래서 좀 아직은 이곳에 조금 더 제가 더 뿌리 내리고 잘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에 잘 적응하는 미나리 같은 정치인 강유정 네. 의원님을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체육계 비리와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강유정 의원을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